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과 크리에이터 장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저희 오랜만 맞죠? 저희 지난 3개 에피소드 동안 네. 저희끼리 진행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송상수님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송상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또 교육과 기술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송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 쪽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소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궤적들 이런 것들이 사실 범상치 않으신데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대학교를 나왔고요. 학부는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잠깐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저도 좀 대안학교라든지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이버가 NHN 넥스트라고 세운 그런 개발자 양성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으로도 있다가 또 엔트리 초기 멤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엔트리에서는 교육 총괄을 하고 또 플랫폼 총괄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다가 엔트리가 그 네이버 인수되고 난 이후에 소프트 교육이 좀 발전하려면 민간 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교육 쪽은 워낙 지원도 많고 교육도 많은데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함께 그런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학교 밖에 이런 지원 체계들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학교 밖에서 내가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 그 활동가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관심사가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퓨처스콜레 미래학교를 만드는 퓨처스콜레에서 지금은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학교를 디자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특이한 커리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교대를 나와서 교사를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또 이런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해오신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아니, 교사 되기 힘든데, 그리고 교사 되게 안정적인 직장인데 왜 그만두셨을까?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교대를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교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원래는 없었고요. 원래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대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교사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였고, 교대를 졸업하면, 사실 교대에서는 지금 좀 다르지만 저 때는 그렇게 뭐 임용고사의 뭐 경쟁률이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였고, 졸업하면 평생 교사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되게 이게 안정적인, 저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꼭 교사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어릴 때 그런 코딩을 만나게 된 경험과도 사실 좀 연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서 그냥 뭐 젊은 나이에 많이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곳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교육 쪽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또 계속 커리어가 많이 있고. 근데 되게 그 교사, 특히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특별하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다음에 좀 대중들은 사실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뭐 이런 용어가 더 익숙하시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과후 교실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되게 단순한 그런 나무 웹 에디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네, 제 추억의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걸 배우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만들었던 게 또 한창 또 유행이었던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그런 만화에 대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렇게 코딩을 또 경험하고,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약간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학습 자료들을 많이 찾았는데 좀 적절한 학습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득 뭐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초등학교 때 경험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친구들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5,000원씩 그 투자금을 받아서 25,000원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생 학습 커뮤니티를 직접 구축을 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필요해서 만들다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회원 수가 거의 3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되게 큰 서비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어요. 5,000원씩 내서 만든 게요? 네. 어마하다. 그래서 중3 때 뭐 과장해서 표현하면 매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생으로서는 되게 큰 돈을 어떻게 보면 뭐 생각하지도 않게 뭔가 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랑 원래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랑 경영을 배워서 소위 말하는 이런 네이버와 같은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뭐 수능을 잘 못 쳐서 어떻게 이제 이제 교육대학교를 이제 가서 고민을 했던 거죠. 뭔가 분명히 그래도 내가 여기 온 게 분명히 또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교육이라는 것과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좀 어떻게 접목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학부 시절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하게 됐고 또 제가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보면 뭐 비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한 편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본 것 같은. 그러니까. 나무 웹 에디터를 재미있게 배우고 홈페이지를 만든 것까진 같았거든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가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디지몬을 좋아했던 것만 똑같네요. 디지몬. 아니, 저도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 막 이렇게 사람들 찾아오고 이랬는데, 그냥 정말 다른 결과로.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네. 근데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학습자 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약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면 사실 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홈페이지와 코딩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사실 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혼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도 배우고 그러다가 뭐 해킹 사건도 터져서 이제 웹 보안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고소를 해야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법률적인 지식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운영 정책도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지식과 학문들을 융합하는 것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제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생의 어떤 너무 긴 인생을 짧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되게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또 그중에 중요한 커리어 중에 하나가 엔트리에서의 경험이잖아요. 그 엔트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좀 의미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엔트리가 다 어딘지 아는데 이제 뭐 스크래치가 뭔지 엔트리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엔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트리는 소프트웨어의 그런 기본 원리라든지 개념들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스크래치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스크래치랑 비슷한 방식의 블록형 코딩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좀 특이점은 교육 플랫폼 쪽에 초점을 맞춰서 LMS라든지 학습자 관리와 그리고 뭐 과제 기능, 강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둔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게 엔트리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엔트리 초창기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뭐 많이 완성된 게 참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는 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초기 스타트업은 역할을 거의 진짜 가리지 않고 모든 거를 그냥 다 했었는데 사실 이 경험도 제 이전의 경험이랑 유사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적응하기도 쉬웠고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냥 디자인 필요하면 디자인도 해야 하고 뭐 법률도 알아봐야 하고 이것저것 그냥 다 하는 것처럼 스타트업도 그냥 처음에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저는 서비스 기획들을 좀 담당하다가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 자료들 만드는 것들 또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들을 설계하는 것들도 했었고요. 또 이게 교육 서비스, 교육 플랫폼이다 보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사실 서비스를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UI, UX 디자이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정말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쓰이고 학습자의 발달 뭐 단계라든지 수준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교육 전반을 다 담당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 플랫폼을 다 총괄하는 일까지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대부분 많이들 갖고 계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확산이 되기는 했는데 초창기부터 사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들 뭐 한 10여 년의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어려웠던 것들은 하나가 공유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모 기업에서 이런 CSR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뭐 당연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꼭 공유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이제 다 폐쇄적으로 그냥 자기가 만든 거는 남한테 공개하지 않고 또 이걸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 문화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이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냥 연구한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공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그런 공유하는 문화들 저도 이제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이런 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그냥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거의 프리로 다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게 다 풀었던 것들도 있고 지금 그 교원 그룹들, 선생님들 그룹들도 많은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도 하시고 연구 활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교육 생태계에 뭐 조건 없이 풀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공유의 문화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그 오픈소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도 그 소스 코드 같은 거를 거의 다 공유했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특히 진짜 스팀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은 아직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 사례를 찾아보면 해외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 아이디어를 수업에 해보면서 어떤 성찰이 있었고, 뭐는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그때 막 했었던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막 거의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초반에는 저도 그 속상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공유 문화가 해외에서는 진짜 활발한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쉬웠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로 많이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아직은 그 문화가 한국에 어떤 특별한 되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제 어 상업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는 되게 적극적이지만,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약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나 시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부연을 하자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공유라는 포인트에 저도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그게 저의 뭐 연구 주제이기도 하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GitHub라는 곳도 있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라던가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공개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깃허브가 정말 큰 사이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분야의 문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그 송성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가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을 조금 부연을 해봤어요. 네. 지금 뭐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전에 잠깐 저도 하나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뭔가 떴다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상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엄청나게 뛰어들었어요. 자본과 인력들을 투입했는데 사실 지금 별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상업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특히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돈을 학부모님들도 별로 지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라보던 분들은 사실 약간 지금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이제 진짜 정말 자기 자녀라든지 정말 그 교육의 뜻을 가진 분들이 남아 계시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정규교육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뭐 물론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부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교사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에 많은 연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교사들이 오히려 필요함을 느낄 정도로 제발 연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시키는, 뉴스에서는 많이 그러잖아요. 뭐 교원들 준비가 안 됐다. 물론 뭐 수준차는 완전히 100% 모든 교원이 정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뭐 최대한 지금 연수라든지 교원 양성들을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연수를 할 때 약간 그 좀 처음에 반발이 많았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왜 해야 하나. 왜냐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시수도 정말 많은데 그냥 또 뭔가 새로 하나 배워야 할 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육 그 흐름들을 보면 많은 유행들이 있었잖아요. 뭐 열린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또 있다가 또 없어질 유행인데 이거 그냥 짜증이 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그냥 그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냥 이게 또 있다가 또 정권 바뀌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반발들을 좀 잠재우고자 연습 방식도 쉽고 재미있게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좋은 전략이긴 했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다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사실 연수에서 지금 연수도 기능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들도 좀 여전히 좀 많은 편이고 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도 요즘은 그래도 사실 교육과정 재구성도 하고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재구성이랑 뜯어보는 연수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저는 이거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직접 자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도 결국은 문제 해결 경험을 시켜주는 건데 정작 그거를 가르치는 교수자가 자기의 문제 해결 경험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냥 기술 이런 순차가 뭐고요, 스크래치 엔트리 사용법이 뭐고요, 여기에서 끝나거나 좀 더 나아가면 아까 말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만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야 할 그 경험을 교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퍼실테이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모르는 거죠. 자기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연수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많이 말하는 인프라 문제인데요. 여전히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무선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컴퓨터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컴퓨터실 한 대 아니면 한 교실 또는 두 교실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이 되면 뭐 실과 시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다 이동시켜야 하고 가서 또 켜야 하고 또 끄고 하면 실제 수업 시간 30분 이하로밖에 잡힐 수가 없거든요. 너무 또 번거롭고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컴퓨터 고장 나는 거 뭐 이슈 이런 것들도 참 많고 좀 이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교실마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그냥 이동하고 컴퓨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환경도 좀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수업 시수가 17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딩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내외 정도라서 그것도 참 아쉽긴 해요. 우리나라가 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외국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영국은 몇백 시간을 한다더라. 또 중국과 뭐 어디는 몇백 시간을 한다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다 합쳐봤자 뭐 몇십 시간도 안 한다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뭐 시간적인 것들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 교육과정, 국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랑 약간 또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시수인 거고 모든 학교가 빠짐없이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거를 배워야 하는 거라면 다른 나라는 몇백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그 교육 실수에 대한 것은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실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나라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매체의 한계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교과서 집필을 했었는데 이게 참 불가능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게 작성해야 하는데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페이지 수는 10%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이제 딜레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유와 창의와 이런 것들 담아내는 게 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제도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시스템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뭔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그런 본질에 좀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 듣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시수액이라던가 교과서상의 제약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뭔가 기술적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이 교과의 목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교육 단원들을 보면 정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그 전체 분량 속에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실수가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든 아니면 뭐 절대적인 기준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전체 나라에서 권장하는 것 중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좀 작은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린 나이의 학습자들한테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고 하는 경험이 조금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컴퓨터 기본적인 활용 교육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것도 하나가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키워드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를 이제 밀어내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 이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날아가서, 저는 만약에 실수가 더 확보된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다 방과 후 교육의 영역으로 다 넘어갔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한테 그걸 선택을 해서 하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는 한 교실 안에 컴퓨터를 켜고 끄고 뭔가 폴더 뭐 이동하고 더블 클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코딩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섞여 있는 게 참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송상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제가 사실 그 소프트웨어 정책회의 할 때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실수가 너무 부족하다. 뭔가를 해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코딩하는 시간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실수를 늘려달라. 근데 실수를 어떻게 늘리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그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어쨌든 그렇다면 뭔가를 빼야 되는데 뭘 빼냐. 또 막 논의가 이렇게까지 막 돼가지고 막 기술 가정 시간 빼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논의가 진전이 됐는데, 어쨌든 참 이게 거의 지금 최대한이고 여기서 더 늘리려면 다른 교과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점과, 그리고 지금 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합쳐본다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니까 사실 10년도 넘은 일인데 이젠, 제가 대학교 때 사실 수업을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미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대에서 보통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컴퓨터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거를 가지고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어 오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의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 동안에는 그것이 꼭 실수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시간에 할애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는 학생마다 다른 것이고,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토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걸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 서로가 서로 학생들의 작품을 크리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점은 별론 것 같다, 이런 점은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거를 되게 신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랄해서 상처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친한 친구들도 막 서로 막 되게 격렬하게 막 크리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참 이런 옛날에 예술 교육에서 하던 이런 식의 방식이 사실은 애들의 이 교과 과정에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에 저는 원래 이제 협력이라는 게 저의 주요 연구 분야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요즘에 그 페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뭔가 프로그래밍에서 언어를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계속 크리틱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 장면에서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공교육 장면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해지는, 네,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도 이렇게 던져도 될까요? 이게 사실 초등교육에서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중등 쪽에서는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수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학습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혼자서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한 학습자들도 있고, 이게 또 여러 연구들을 보면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선호하는 학습자가 있고 되게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오늘 개인적인 질문,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같네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더 깊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번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오늘 요 에피소드에서 상수님 혹시 뭐 느낀 점이나 간단한 소감 같은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다른 지금 연사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아, 그 표정 뭐지?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에피소드가 아마 더 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위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민. 네, 하여튼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